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난한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아빠가 자녀들을 부자로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아빠가 자녀를 가난하게 키우겠습니까? 부자의 시각을 가지면 부자의 길을 따라간다는 내용이 담긴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사업가이고 교육가이고 재테크 전문가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히트작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쓴 저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시리즈 중에 가장 강조한 부자 마인드라는 그 관점을 기반으로 금융교육 회사를 설립해서 대표로 앉아 있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이라는 책을 민음사에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됐는데 지구촌 인구가 81억인데 한국 인구가 한 5,200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 지구촌에서 한국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6.4% 정도 됩니다. 4천만 부 중에 약 400만 부가 한국에서 팔렸기 때문에 한국에서 팔린 구성비는 10% 정도 되는데 이 6.4%와 10%의 그 차이는 3.6%만큼 한국 사람들이 책을 사랑하거나 로버트 키요사키를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에 3.6%포인트만큼은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이제 1세가 나오던 시점부터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죠.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는데 저도 그때 이 책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기록이 새록새록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책은 이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살아가는 급여생활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기회가 되면 저자한테 한번 묻고 싶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천만 노동자들은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다른 부업 없이 가정을 잘 꾸리고 좋은 취미를 가지면서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지구상의 아버지가 무조건 이 부자 아빠가 되기 위해서 한쪽에 다른 추가적인 그 벌이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리고 꿈을 가져라. 항상 시도를 하고 노력하고 바깥 세상을 보고 더 큰 세상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고 자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펌핑을 해도 되는가 하는 비판적인 생각은 지금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단계 회사에서 투자업을 설명할 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고 로버트 키요사키와 이 책을 거론하면서 권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투자를 가지고 큰 성공을 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책을 서술하기만 하고 투자 교육만 해서 어설프게 돈을 벌고 있다라는 비판이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기도 하죠. 실제로 왠지 이 책 속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마르지 않는 샘을 팔아라고 꾸준히 얘기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다단계에서 중간 관리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3단 논법으로 비춰보면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는 걸로 느껴지긴 합니다. 다단계 회사에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죠. 하지만 20년 넘게 4,000부 가까이 팔렸다는 얘기는 이 책이 뭔가 동력이 있고 그 속에 뭔가 감동받을 수 있고 뭔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많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맞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동력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 그림자를 쫓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찬찬히 한번 따라볼까 합니다. 개요 부분에서 나오는 그의 논리는 제 뼈를 파고듭니다. 굉장히 설득력있게 다가오는데 공교육이라는 것은 교환과 커리큘럼에 의한 정해진 제도권 교육이라는 것을 루틴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아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고 이미 이 공교육은 다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줄 뿐이고 정해진 교과서대로만 가르치는데 그 학습 능력을 평가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그 대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직장인이 되고 그 직장인으로 나이 들어가고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는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이긴 하나 살아가는 비법은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이런 것만 가지고 세상을 알 수는 없거든요. 물론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 특별한 전공을 더 하지만 그건 학술적인 완성을 뜻하는 거지 세상 살아가는 비법을 가르쳐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동식물들이 DNA의 생존 비법을 심어뒀는데 인간만큼은 기초적인 생존, 자립에 필요한 데는 수십 년이 걸리게 만들어놨거든요. 과거에는 성인의 기준을 13살, 14살, 심지어는 17살까지 바라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성인이라고 하기에는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까지 다녀오려면 30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2배나 되는 성인이 되는 시간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명 연장이 100세 시대를 열어준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습하고 30까지 노력하고 60까지 나머지 생활 여생을 즐기는 333 구조로 보면 과거에 50세 기준에 15세까지 살고 나머지 35년을 살다 간 것처럼 지금은 30세까지 배우고 나머지 60년 또는 70년을 살다가 간다는 그런 결론이라서 그런지 어쨌거나 자립에 걸리는 시간은 자꾸 길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부자 아빠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건가를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양한 관계로 수없이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려는 마인드를 갖고 살아라 라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논리에 격하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공교육에서 알려주지 않는 부자 아빠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책은 그 길을 알려주고 그 답을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길과 방향이 이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책은 부자 아빠를 위한 급여생활자 이외의 다른 수익을 보장하는 마르지 않는 삶에 대한 얘기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코인의 사기성, 창업 리스크 등을 잊게 하고 많은 청년들은 현장 혹은 직장에서 다른 일로의 유혹으로 몰아가서 기실 자신과 자신의 직장을 삶의 터전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린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안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997년 출간 이후에 4천만 부가 팔렸고 대한민국에서 400만 부 이상 팔렸는데 그럼 로버트 기요사키의 길을 따르는 물론 책을 봤다고 다 따라하진 않았겠죠. 이 책을 보고 만약에 모든 사람이 따라했다면 지구상에 4천만 명의 부자 아빠가 생겨야 되고 적어도 한국에는 400만 명 이상의 부자 아빠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책대로 살 수는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은 있고 조지 베일런트는 45세 전후로 해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없고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행복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 라고 금을 그은 바가 있죠. 너무 부의 기준을 행복의 기준과 등치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재산이 노후의 행복의 기준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부자가 되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돈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자를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말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안전하고도 다양한, 즉 리스크를 여러 가지로 분산을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챙기는 게 맞다. 이렇게 제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금연, 금주, 교육, 체중관리, 행복한 결혼생활,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를 만들어가는 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물론 공부를 하고 부자 아빠가 되는 것을 노력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죠. 부자와 행복은 통장의 잔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스탠스, 여유, 주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지식과 지혜가 삶에 녹아드는 승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삶의 마지막까지 이르는 체계적인 준비, 자신의 완성, 그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 책은 특정한 기법,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서 훈련을 하고 그 노력에 대한 태도, 부자 마인드로 인생을 살라는 시각을 길러주는 책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책이기는 합니다. 책에서는 로버트 기요사키는 진정한 배움에는 활력과 열정 그리고 불타는 욕망이 필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또 수정이 됐겠죠. 모든 대화가 좀 어색하고 딱딱합니다. 누가 이걸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편안한 말투로 의역을 하고 담겨진 그림도 좀 입체적으로 바꿔서 설명을 좀 쉽게 한다면 독자 영역이 훨씬 넓어지고 몰입도를 높여서 이해가 좀 쉽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로버트 기요사키에게 메일을 한번 보내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만용이겠죠? 자, 책으로 들어가 봅시다. 교훈 1. 부자들은 절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저자는 어린 주인공 앞에 이제 가상의 아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두 명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극적인 대립을 통해서 자신의 책으로 집중하게 하는데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는 9살 때 부자 아빠 말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로 결정을 하죠. 부자 아빠가 그에게 가르친 교훈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일부에 나오는 이 9살 로버트가 편의점에서 겪은 일이 이 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서평을 남기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6가지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기에 좀 바빠가지고 1장에서 나오는 이 가장 중요한 1화를 놓치고 있는데 이 1화가 이 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자녀를 둔 부모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스탠스,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일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책 속의 저자는 편의점에서 먼지를 털면서 이제 1시간에 10센트를 버는 일을 주말마다 3시간씩 해서 30센트를 버는 일을 하고 일을 배우고 부자가 되는 길에 눈을 뜨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9살 주인공은 아빠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러 가는데 이 부자인 아빠는 마이크의 아버지인데 편의점에서 통조림에 쌓인 먼지를 타는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요즘 같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아동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긴 하죠. 주인공은 이제 부당하다고 며칠 동안 일을 하다가 투덜거리면서 이제 항의를 하는데 부자 아빠는 그렇지 그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자 아빠인 마이크는 로버트에게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네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내 탓을 하지 마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너는 나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네 자신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뭔가 더 배우고 현명해질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바뀌는 건 원하지 않는다. 이 점을 명심해라.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바꾸는 게 더 훨씬 쉽다. 아주 무거운 내용이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급여생활자, 특히나 돈을 벌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내가 세상에 다른 돈 벌 일거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투덜거리지만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부자 아빠는 여기서 이제 시야를 넓히라고 얘기를 하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삶은 무지와 깨달음 사이에 끊임없는
없는 투쟁이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정보의 지식의 투쟁은 매 순간 이 결정의 연속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거나 닫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학교는 지식을 가리켜서 의사 교수들을 만들어내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입니다. 학교는 지식의 정보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나귀를 늘 생각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나귀는 눈앞에 있는 당근만 보고 꾸준히 걸어가기만 하는데 영원히 그 당근, 영원히 그 행복에 자유로운 생활에 이르지 못한다는 함정에 빠져있고 함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나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마이크의 아버지 부자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의 아버지는 로버트를 유혹하죠. 너 10센트니? 마음에 안 드니? 30센트 어때? 50센트 어때? 마지막엔 1달러까지 베팅을 합니다. 근데 로버트는 동의하지 않죠. 뭔가 있다. 뭔가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9살의 그 어린아이가 말이죠. 무임금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마이크와 로버트는 그 편의점에서 폐기하는 만화책을 보게 됩니다. 만화책의 폐기 프로세스를 보게 됩니다. 만화책은 이제 무게가 무겁고 운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만화책을 이제 상점에서는 표지, 앞부분의 표지만 절반을 뜯어내가지고 만화 보급상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고 나머지는 폐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량반포를 하지 않고 표지만 잘라서 버리는 것을 어린 로버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폐품을 달라고 하니까 그 사업자와 편의점 주인, 부자아빠 로버트의 아버지죠. 이 가게를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되팔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는 마이크와 동업을 해서 마이크 집 한켠에 이제 도서관을 만듭니다. 수백 권의 만화책을 쌓아두고 만화책 도서관을 열고 입장료로 어린 학생들한테 10센트를 받으면서 사업을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마이크의 여동생을 이제 꼬셔가지고 사서로 앉히죠. 종업원을 고용하는 겁니다. 똑똑한 종업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급 10센트에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0달러까지 벌게 해주죠. 대단한 로버트죠. 마이크의 여동생은 주급 1달러를 받으면서 만화책을 공짜로 볼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동의하고 이 사업에 동참을 합니다. 수집한 만화책은 넘어가 될 정도 수준이 되면 불에 태워서 버렸다고 하고 로버트는 지점을 열려고 했는데 마이크 여동생만큼 믿음직한 직원을 찾을 수 없어 지점을 못 열었다고 이제 합니다. 어렸을 때 이미 좋은 직원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몸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뭐 사업은 번창하다가 이제 그 만화방, 도서관이죠. 마이크의 친구들, 악동들이 싸우는 바람에 마이크 아버지는 이제 이 사업을 포기하라고 권고를 해서 만화책 사업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부자 아빠는 야 이제 뭔가 새로운 걸 가르쳤다 이런 기쁨에 넘쳐가지고 환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을 잘 배웠기 때문에 부자 아빠는 굉장히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9살의 어린 로버트는 가게에서 이제 무보스로 일을 하면서 세상을 봤습니다. 사업거리를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돈 버는 기회를 찾아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9살 로버트는 부자는 돈만 일해서는 일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제 그 사업을 하고 큰 기업을 일궈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은 눈에 이 사업거리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 부자 아빠 마이크는 어린 로버트에게 이 사실을 편의점에서 10센트의 먼지를 털게 하다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하면서 세상을 보라는 논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이 책의 거의 모든 것입니다. 새 자전거를 사고 싶고 새 글로브를 사고 싶은 욕망을 가진 로버트와 똑같이 수레바퀴에서 무한 반복을 하지 말고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토끼가 이 가시덤불에 빠져나왔을 때 토끼는 용기를 내가지고 상처를 입으면서 그 밖으로 뛰어나오려는 무한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토끼는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토끼가 빠져나오는 그 용기, 상처를 입으면서도 극복하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지식과 기회를 기반으로 주위를 잘 돌아보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다 영특한 로버트는 한 방에 이해를 하고 실천을 했던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일화를 소개한 로버트 기요사키는 해답이 아닌 지침이나 방향을 정해준다는 게 핵심이죠.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당장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전거가 어느 날 갑자기 F1 레이스하는 레이싱카를 만들어준다는 건 절대 아닌 거죠.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주는 정도인데 여러분들의 차에 내비게이션을 올려주는 거죠. 독자들이 직접적으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이 방법과 방향을 가르쳐준 지침서는 여러분들의 등에 날개를 달아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지침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점점 증가하는 변화의 속도 그리고 불확실성은 점점 더 증폭되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부자가 되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찔레가시 등불은 우리가 처해 있는 한쪽의 두려움 또는 한쪽의 욕망 두 개 교통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의미하고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욕망과 나약함을 맞서서 그 덤불에 빠져나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툭툭 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어떤 일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성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교훈이 부자들은 돈에 대한 지식을 왜 가르칠까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관련된 교육은 받지 않고 학교를 졸업하거든요. 교육을 잘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성공적인 게임 사업을 하면서도 결국엔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들은 죽기 살기로 막 노력하지만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함정인데, 그들의 교육에서 빠져있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시작할 때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돈을 벌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에 실패를 겪고 교훈을 얻어서 한참 뒤에 그 사실을 안다는 게 함정이죠. 일을 하는 방법만 배웠지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지는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훈 3. 부자들은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입니다. 부자들은 사치품을 맨 마지막에 사는데,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들은 그걸 맨 처음에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들은 부자로 보이기 위해서 큰 집, 보석, 모피 혹은 고급 차를 사곤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부자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점점 더 빚만 늘어갈 뿐입니다. 대출만 늘어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으로 사치품을 산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제도는 그 젊은이들에게 학문적 기술을 익혀가지고 좋은 직업을 얻도록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죠. 그 삶은 기본적으로 임금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어쩌면 성실한 납세자, 어쩌면 성실한 국방의무 종사자를 만들어서 수많은 공무원들과 세금의 수혜자들 먹이 살리게 일개미처럼, 나쁘게 말해서는 순종을 잘하는 노예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정무관리들은 게으른 강도라고 부자빠는 얘기를 하죠. 저도 그 생각에 격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1974년 맥도날드 창업자인 레이 크록이 텍사스 대학에서 이제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한 이후에 학생들과 호프집에서 모여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직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학생들은 세상에 햄버거 사업하는 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하는 이건 햄버거 체인점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사업자다라고 해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사업은 당연히 햄버거 판매죠. 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맥도날드 체인점을 하는 사람은 가게가 위치한 땅을 사는 것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오늘날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부동산이 제일 많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알짜배기에. 심지어는 천주교 성당보다도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미국의 교차로 가장 값진 땅에는 대부분 맥도날드가 가장 값진 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맥도날드는 세계적으로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던 케이스는 그것을 자신의 삶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고 케이스는 그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케이스는 세차장을 만들죠. 중요한 요소에 세차장 부지를 만들고, 세차장 부지가 좀 넓지 않습니까? 그 세차장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저게 돈이 되나라고 손짓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케이스는 그 세차장에 위치한 땅을 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했던 거죠. 맥도날드만 보지 말고 맥도날드가 하고 있는 사업장의 땅값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값이 요동을 치죠. 요동하는 요트에 잘 올라타서 그 파도에 따라서 춤을 춰야 된다.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의 지론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확실히 일반인들과는 각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라는 것은 튼튼한 자기 기반을 만들어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돈을 넣으면 절대로 빼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자산으로 들어간 돈은 당신의 직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사게 되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자본이 돈을 버는 건데, 이 돈이 좋은 점은 그 돈은 쉬지도 않고 밤새도록 일을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낮에는 예전처럼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좋은 직원이 되라. 그리고 하지만 그 자산을 구축해서 그 자산이 내가 쉬고 있고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돈을 벌 수 있고 계속 증식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차를 살 때도 가난한 사람들처럼 대출을 내서 벌어서 갚지 말고 버는 돈을 모아서 사치품을 사라는 겁니다. 진짜 자신에게 투자하고 개발한 보상으로 나는 수입으로 벤츠를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또 냉정하게 지적을 하죠. 언젠가는 노동력을 시장에 내놔가지고 그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시점이 옵니다. 법적으로, 체력적으로. 그 시점 이후부터 100세까지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60%를 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40%에 대해서 뭘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를 하라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에서는 부자들은 세금의 원리와 기업의 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세금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도 하나 나오는데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들이 재물을 뺏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로빈후드 이론인데, 이 이론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걸로 전락하고 맙니다. 중산층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것도 이 로빈후드 덕분이죠. 부자들이라고 해서 물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옛날에는 부자들만 뺏어서 나눠주다가 지금은 중산층,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득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떼가는 걸로 잘못 전도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안 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의 세금을 내기 싫어서 개인이 아닌 법인, 법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법인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법인은 인간이 아니죠. 법적인 인간인데 그들은 수입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급여생활자처럼 지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남는 최종 이익에서 세금을 내게 만들어준 거죠. 덕분에 그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 사람들은 근로소득세를 열심히 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산층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돈을 내고 특히 많은 교육을 받은 고소득 중산층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대부분 나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에 대한 정부의 식욕이 워낙 커가지고 중산층에 대한 심한 부담감이 자꾸 늘어나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부패한 정부 관료들이 불법 행위로 상당수의 세금들을 어두운 곳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로빈 후드가 얘기하는 부자들에게서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그런 논리로 탄생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중산층 심지어는 저소득층까지도 세금을 칼같이 징수하는 나쁜 제도가 되고 있다. 그걸 알고 가야 된다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얘기합니다. 원래 영국과 미국에는 세금이 없었다 그러네요. 때때로는 임시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가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왕이나 대통령은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전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창과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고 부자들은 돈을 내는 구조였는데 영국에서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된 건 1799년부터 1810년까지 있었던 나폴레옹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861년에서 1865년까지 있었던 남북전쟁 때 세금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74년 영국에서는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영구적인 걸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1913년 미국에서도 소득세를 영구화시켜버렸죠. 한때 미국이 드는 세금에 많이 반대하긴 했다고 합니다. 보스턴 티 사건으로 유명한 차에 부과된 지나친 세금에 대한 저항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 사건이 발달돼서 결국 독립전쟁까지 갔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소득세가 일반적인 것으로 정착되기까지 한 5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네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숨기고 있는 것은 영국과 미국에서는 세금이 원래 부자들한테만 부과됐다는 사실이 키포인트입니다. 부자 아버지는 바로 이 점을 마이크와 로버트에게 가르치려고 했죠. 부자 아빠는 세금이 일반화되고 대중에 받아들인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에게 세금은 부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대중은 그런 법률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그렇게 해서 세금이 합법적이 됐지만 결국 그 세금들은 부자들을 벌주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을 벌주는 결과를 나타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누구를 부자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되물으라 라고 기요사키는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부자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항상 의문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직장인들이 이 직업을 계속할까, 다른 직업을 가질까, 부업을 가질까, 이런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낡은 사고에 집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종종 창의적이고 계산된 위험을 선택하거든요.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을 인정을 하고 그 리스크를 테이크해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해지하고 나머지를 성공을 하면 리스크에 들어간 만큼의 비용을 세이브한 만큼이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캐시플로우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그 게임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불평하는 걸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늘 올바른 카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카드가 오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마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거든요. 캐시플로우가 아닌 현실 생활에서도 그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을 로버트 기요사키는 종종 봤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기회, 좋은 기회 왔을 때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돈만 더 있었다면 이 쥐경주에서 빠져날 것이라고 불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람들은 계속 앉아만 있는 거죠. 안주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불만만 늘어가는 건데 현실 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회를 보면서도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돈이 있는데도 기회가 안 와서 못한다고 핑계만 댈 뿐인 거죠.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8km의 거리에 모든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다 열릴 때 출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안타까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피닉스의 경제는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가들이 보기에는 그 시점은 완벽한 시장이 조성됐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의 돈은 주식과 임대주택에 올인을 한 상태에서 10만 달러 하던 주택들이 7만 5천까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집을 사지 않고 이제 파산 담당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법원에 경매나온 물건이 없습니까? 라고 알아보고 7만 5천 달러에 나온 집을 2만 달러에 사기도 했답니다. 친구에게 90일 뒤에 이제 200달러를 추가해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달러를 빌려가지고 계약금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고 그 구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는 겁니다. 7만 5천 달러 집을 6만 달러에 팔겠다는 광고를 냅니다. 그것도 현금도 안 받고 팔겠다는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법적으로 내 것이 된 이후에 잠재 고객들은 집을 구경을 하게 해줬고 열광을 했습니다. 와우, 15,000달러 싸게 파네? 그 집은 몇 분 만에 팔렸습니다.
수수료 2,500달러를 요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기꺼이 그 돈을 줬죠. 그 다음엔 이런 신탁회사와 법무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200달러 이자를 붙여가지고 2,000달러를 갖고 그 친구도 기뻐했죠. 집을 산 사람도 기뻐했죠. 변호사도 기뻐했죠.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도 기뻐했습니다. 2만 달러에 산 집을 6만 달러에 팔았으니까요. 모두 합해서 5시간이 걸렸는데 불경기에 이런 간단한 거래를 6건이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만 달러의 자산을 만들고 팔고 사고를 반복을 했죠. 1년에 19,000달러의 수입을 얻었는데 대부분 법인을 이용해서 그 수익은 보호를 받았고 19,000달러의 수입은 회사차, 휘발유, 여행, 보험, 고객들과 하는 멋지고 품격 있는 식사, 그 밖에 이런저런 일에 다 쓰고 정부가 그 수입에 세금을 매기려고 할 때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세전 지출이 끝난 상태에서 세금을 매기려고 하니 베푼 세금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격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자가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안정적이고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튼튼한 기반을 유지하고 현금 흐름도 꾸준한 편이고 관리만 좋아하면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이라고 하고 부동산을 튼튼한 기반으로 갖고 있으면 좀 더 과감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이득을 볼 때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은 부동산에 재투자를 해서 이 자기 기반을 계속 더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6번째 교훈, 부자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배움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버트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아버지는 막 환호성을 지르죠. 전문화된 교육은 충분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죠. 부자 아버지는 정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많은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아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했고 부자 아버지는 배움이 중요하다. 해군 장교에 입대해서 국제무역을 현장에서 공부했고 해병대 입교에서는 군대를 이끄는 법부터해서 리더십을 익혔고 제록스사의 취직에서는 좋은 보수보다는 저자의 수줍음을 극복하고자 가장 두려워했던 세일즈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제록스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세일즈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자는 그 회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4년간의 노력 끝에 저자는 문을 두드리고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판매형 후보까지 오른 뒤에 그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부자 아버지는 30살 이전에 알거지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자는 1977년 처음으로 회사를 만듭니다. 물론 4년 만에 망합니다. 저자는 한 가지 격언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늙은 개에게는 새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없다 이건데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는 직장을 떠나거나 새로운 학습을 하거나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 결정을 내리고 첫 발을 디디게 되면 나머지 그 이후에는 항상 만족을 느낀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가난한 아버지는 전문가가 되길 바랬고 부자 아버지는 자신을 꾸준히 키우라는 것을 권유를 했던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는 전직과 관련된 껴있는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2차 대전 세대들은 이 회사를 옮기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회사를 옮기는 것은 영리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판단을 하는 현실이죠. 사람들이 더 깊은 전문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라면 돈을 번다는 것보다 무언가를 배우는 쪽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배우는 쪽이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고통과 인내를 감내하고 가시덤불 속에 있는 토끼는 그 덤불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쪽을 향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지 벨런트의 행복의 조건에서도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많은 것을 배워서 부자 아빠가 되는 길을 선택하라고 했고 조지 벨런트는 많이 배워서 인생의 마지막에 어느 시점에 왔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쌓여진 내면과 그 현실을 융화시켜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나 조지 벨런트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모든 석학은 맨 마지막에는 모든 지식들이 하나로 만난다는 건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저자를 만나보고 많은 책을 읽어서 자신의 내면을 높여야 된다는 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25년 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해야 될 성공의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은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적인 성공의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냉정하게 못을 바꿔갑니다. 글쓰기, 말하기, 협상하기 같은 의사소통의 기술이 성공적인 삶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는 아직도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고 자신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강의에 참석하거나 교육용 테이프, 지금은 CD나 유튜브, 팟캐스트 같은 거겠죠. 학점이나 토익 점수로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가 문제거든요. 기본적인 읽기, 말하기, 협상하기, 소통하기 같은 이 기능이 없으면 직장 내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직장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여러 가지 부서, 관계 부서들과 소통하고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는 고객들과 소통을 해서 고객들의 마인드를 열어봐가지고 그 사람들에 맞는 요즘 직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상품이 딱 들어가야 되는 그 소통의 포인트, 접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말하기, 협상하기 같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 것은 독서에 있습니다. 충분한 독서,
한 달에 수십 권을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텍스트를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아두고 필요할 때 그 지식을 꺼내내는 꾸준한 독서만이 개인적인 성공의 기술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어딘가에 키포인트를 찾아서 부자 아빠의 길을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돌아봤습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저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